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그 9번째 이야기,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로워 노선과 미국 사회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미국 자본주의 박물관을 만든 로워는 박물관 세계에서는 예외라 하더라도 미국 사회에서는 아무런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19세기 말 이후에 기술관 및 기술자를 보는 관점의 변천과 그 속에서 로워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책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조, 자립, 노력, 열심에 의한 성공이 개척시대 이래로 미국 중산계급의 모럴입니다. 독립심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모럴은 가난한 사람은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개인주의로서 미국 자본주의를 특징지었습니다. 자유와 평등 사회에서 겉면이 성공의 원천이라는 소생산자 윤리는 대기업 지배 확립 후에는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야말로 풍요로움의 기반이라는 믿음은 지금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19세기에는 기술자가 기업을 창업하는 엔지니어 기업가가 일반적이었지만 20세기에 걸쳐서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아 대기업에 근무하는 법인 기술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미국에서는 기술자의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의식, 즉 프로페셔널리즘이 고조되었습니다. 스펜서 유의 사회 다윈이즘의 영향을 받은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동일한 원리에서 사회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자는 자조 열심의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 속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를 터득하고 있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대해 중립의 일종의 초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기술자들은 현실 속 자신의 위치에 불만을 품었고 1880년대, 1890년대에는 기술자가 법률가나 정치가를 대신해서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지상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대공황 이후 불황기에는 산업과 통제를 기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그 지도자를 지칭해서 테크노크라트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기술자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기술자가 사회 개혁이나 생산력 증강을 위한 계획 입안자로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독일 박물관을 모델로 하는 기술박물관, 공업박물관 운동도 기술자 지상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인물, 과학 역사가인 레이턴에 의하면 기술자의 사고는 과학기술 전문 지식과 비즈니스와의 사이에서 분열하기 쉬웠습니다. 기술자가 겉면, 자조, 자유경쟁 등 미국의 개인주의 도덕의 정체성을 추구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비즈니스맨과 구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목적으로 삼았고 상장과 기업에 대한 충성을 중시했으며 한편으로 기술자 집단으로서의 행동, 컬렉티비즘을 싫어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 미국의 토목기술자
스웨이는 엔지니어는 비즈니스맨이다. 왜냐하면 공학은 비즈니스이고 비즈니스는 공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의식을 고취시키면 기술자는 자신들을 일반 비즈니스맨과 다른 존재이고 소셜 플래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문직으로서의 기술자를 강조하는 쪽은 기술자는 자본과 노동 사이에 있고 양자를 중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즈니스 기술자한테 자신은 자본과 한 몸이었습니다. 현실 속에 나타난 기술자의 조류는 여러 현상의 혼합물이었고 게다가 각각의 조류의 주장이 숨이 일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문직 의식을 가진 기술자라 하더라도 미국의 기업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담론은 가끔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기술자 운동의 지도자이고 기술자의 도덕성 재정 주장자이며 유명한 사회학자였던 화면 속 인물 스타인메츠는 제2사 기술자들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사기업이야말로 기술적 합리성이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자는 합리성과 효율을 의료하고 계획 입안과 그 수행에 노력하려 하지만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의식을 중시할지 혹은 비즈니스를 중시할지 기로에 섰을 경우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업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대부분은 사기업의 틀을 뛰어넘는 대규모 계획, 특히 연방정부에 의한 계획에 반대였습니다. 미국 공업의 이상은 공화주의자였고 민주주의적이지 않았다는 발언은 이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로우는 비즈니스파 기술자의 한 전형이었습니다. 공병대 시절 그의 발언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국 그는 항상 자신이 소속하는 조직 속에서의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미국 기업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우의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기술이나 공업, 대기업 중심의 사회 시스템이 대공황과 불황의 근원일지 모른다는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로우가 하는 일은 대공황 시기 미국 사회의 위기의 비즈니스 기술 노선으로부터의 대응이고 테크노크라시는 기술자의 전문 지식의식과 개혁의식 노선으로부터의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독일 박물관을 모델로 한 기술박물관, 공업박물관, 건설운동 가운데 생겨난 것이지만은 도스나 로고에 의해 비즈니스 기술자 노선의 색채를 선명하게 했습니다. 이 박물관에 사기업은 아낌없이 지원을 했고 로우의 기획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이 성공을 거둔 또 하나의 이유는 로우와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이 발신한 메시지가 많은 미국인의 의식과 공통점이 많았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조 근면에 의한 성공과 자유에 토대한 미국의 번영이라는 개인주의 신앙은 대다수의 미국인이 공유하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대기업의 자유로 변해버렸지만은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즐겁고 화사한 긍정적인 전시를 본 관람객은 이런 자유의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로우의 노선이 미국인의 지지를 얻은 것은 관람객에게 무언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인 대다수에게 공통된 신앙을 전시로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그 작은 주제 10번째 주제입니다. 1970년대부터의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입니다. 1972년부터 화면 속 인물 다닐로프가 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1978년부터 이 박물관의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잡지 산업연구 인더스트리얼 리서치의 편집 발행인이었습니다. 다닐로프 지휘하에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과학교육센터로 방향 전환을 지향했습니다. 게다가 1980년대에 칸 총재에 의해서 로어 노선에서 벗어나는 제2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먼저 1970년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는 소련과의 우주개발 경쟁 시기였고 1971년에는 우주선 아폴로 8호 캡슐이 이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이후 우주개발은 이 박물관의 인기 전시품이었습니다. 1986년에는 스페이스 셔틀의 모의 객실이나 옴니맥스를 소유한 우주관계 전시 헨리 크라운 우주센터가 정설되었습니다. 아이맥스로 제작된 영화를 돔형 스크린으로 상영하는 영화관이 옴니맥스입니다. 1967년에 몬트리올 만국 박람회 때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옴니맥스 영화도 제작했습니다. 시어제 로백사의 서커스가 1973년부터 인기 전시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서커스는 미니어처로 만들어 서커스의 즐거움을 재현한 것입니다. 매년 미국인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현창하는 특별전 노벨 과학상 홀, 자동 인형이 카르멘을 연기한 인형 오페라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 기업가 현창실이 있는 것은 정말 미국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의 현창실이 있는 독일 박물관과는 대조적입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서는 기술에 대한 경의보다도 기업에 대한 경의를 더 우선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2년에 과학센터협회, 영어로 Association of Science Technology Centers가 설립되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세계의 대표적인 과학센터 중 하나로 인정을 받았고 다닐로프는 이 협회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과학센터에는 단순한 기술 코니 아일랜드지 과학교육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비판을 받아들인 다닐로프는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전시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자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 박물관 자체적으로 전시 제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1983년에 과학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전시 외의 활동에 의한 과학지식 보급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린이 도서관도 설립했습니다. 1980년대 전반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과학클럽을 발족했고 1984년에는 유아를 위한 어린이 과학 전시를 열었습니다.
강연회, 과학기술, 실험실, 컴퓨터 교실, 공장, 연구소 등 외부 시설 견학, 여름 캠프, 학생 과학 연구 발표회, 어린이 대상 과학책을 1000점 이상 모은 북표 등을 조직하는 것 외에 라디오, TV 과학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박물관은 시카고 지구 과학교육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실버 세대를 위해 미술 전시회도 개최했고 지역 박물관 혹은 커뮤니티 센터의 성격을 지닌 경향도 있습니다. 시카고의 다양한 민족 구성을 의식한 전시도 개최했습니다. 예를 들어 흑인의미, 영어로 블랙 에스테틱스, 또 히스패닉 예술축제, 히스패닉 페스티벌 오브 더 아츠 등입니다. 흑인의 미는 콘티넨탈 은행과 흑인들이 주로 보는 신문 시카고 디펜드가 스폰서가 되어서 1980년대에도 매년 개최되었습니다. 1980년 초 연간 입장객 수는 약 400만 명이었습니다. 이 박물관 체류 시간은 3시간 반으로 이것은 다른 박물관의 3배를 넘는 시간입니다. 개관부터 1983년까지 50년 동안의 입장객 수는 총 1억 2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그 11번째 마지막 이야기,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제2의 전환입니다. 1986년에 다닐로프가 퇴임하고 화면 속 인물 칸이 총재가 되자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제2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전환은 1980년대부터 기획된 기획주제, 기술 부제로 기회인가 선택인가, 영어로 테크놀로지, 찬스와 초이스에서 나타납니다. 원자력,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러한 것들은 과학교육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술, 기회인가 선택인가는 그중 하나입니다. 이 전시에 대해서 다닐로프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들고 있습니다. 핵개발, 기후변화, 합성화학, 우주개발, 의료부작용, 항생물질, 산화제한과 피임약, 녹색혁명, 잡종형성, 제초제, 살충제, DDT, 환경오염, 잉여 생산물은 기근을 막을 수 있는가, 잉여 농산물과 권력 외교, 자동차와 컴퓨터, 로봇, 실업, 이러한 용어를 보면 매우 현상 비판 전시였다고 보입니다. 1984년과 21세기라는 기획 주제도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시입니다. 1984는 말할 것도 없이 조지 오웰의 소설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이 전시에서는 국민의 모든 정보를 국가가 장악하는 전체주의적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기획주제 1984년과 21세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장밋빛으로 묘사해왔던 그때까지의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 익숙했던 시민들로부터 불만도 제기되었습니다. 칸에 의해서 기업 홍보가 중단되었습니다. 칸은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지구 물리학자였고 연구관리 행정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연구자가 이 박물관의 관장이 된 것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 과학진흥의 목소리가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과교육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대학에서 이공계로 진학하기를 꺼려했고 대학교 이공계 학생의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이 로젠월드와 캠플트의 구상으로 되돌아가서 과학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칸이 관장으로 선임되었던 것입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정사라 할 수 있는 프리드모어의 저서 발명의 천재 부제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역사는 칸이 주장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낡은 홀에는 상업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고 혼란스럽다고 할 정도로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칸은 전시에서 상업성을 줄이고 진지하게 과학을 전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건물은 노후화되었고 대규모 보수 작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 박물관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은 무료 입장이었지만 칸은 1991년부터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무료 입장이었을 때 연간 입장객 수가 400만 명이었던 것이 20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입장료 $5는 미국 내 주요 박물관 입장료와 같은 요금입니다. 유료가 되자 그때까지처럼 다양한 전시를 맥락 없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배치가 필요했습니다. 반세기 이상 전에 캠펠트가 구상한 것과 같은 배치 부활이 고안되었고 인체에서 우주 개발에 이르는 12가지 주제 영역이 배치되었습니다. 아폴로 8호, 달 표면 탐사기 루나, 수원 등 우주 개발 관계 전시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전시로서는 1995년부터 상설 전시가 된 에이즈 부제로 내적 싸움, 영어로 에이즈 The War Within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에이즈 예방 지식을 보급할 필요성이 있었고 성행위에 대한 설명, 콘돔 사용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가톨릭 관계단체가 협찬을 취소하거나 임신 중절 반대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업 중심의 전시는 후퇴했지만 거대한 심장, 유보트, 인형집, 태아의 발달 등 이전부터 인기가 많았던 전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 홍보와 오락의 콤비네이션 분위기는 지금도 남아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입장객 수는 2006년 5월 21일 웹사이트 정보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이고 약간 감소 추세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1, 3세부터 11세까지의 어린이는 $7이기 때문에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젊은 부모에게는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입장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전환이 왜 일어났을까? 미국 자본주의의 진열장, 대기업 홍보관이라는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성격이 왜 유지되지 못했을까? 이 박물관은 기술을 오로지 장밋빛으로 묘사하는 테크놀로지컬 원더랜드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다닐로프 시대에 기술이 사회에서 논쟁이 된 주제를 다룬 것은 이러한 비판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사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보다도 과학을 옹호하는 것이 계기의 필요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현대는 과학기술 입국의 반성시기 혹은 혼동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을 던져버리고 찬미하기보다도 과학을 옹호해서 과학교육 활동에 경주하는 과학센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그 특색이 옅어져서 일반적인 과학센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홍보관이라는 점을 중단하면 기업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 것입니다. 유료 입장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료 입장 후 입장객 수의 감소는 박물관이 축소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볼거리 노선과 상업주의의 노선이 아닌 과학센터는 성립할지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번 세워진 박물관의 방향 전환은 많지 않고 어렵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전환을 실시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의 추후 움직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상으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박물관의 완성과 관련해서 크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미소니언 기술박물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